자, 이제 공업입지론인데요. 공업입지론은 말 그대로 공장을 어느 곳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는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인데요. 일단 주장 순서대로 보면 베버라는 학자가 주장했던 최소 비용 이론, 또 레쉬가 주장했던 최대 수요 이론, 그리고 그린헛 아이사드가 주장했던 통합 이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목만 보더라도 성격과 내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거든요. 자, 예컨대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그랬죠. 우리가 비용이란 말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돈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비용이란 말이 나왔다면 그것은 생산과 관계가 있고, 따라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성격상 공급 측면의 공업입지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에서는 제목 속에 수요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쉬의 이론을 수요 측면의 공업입지론이다 라고 성격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벌써 최소 비용이란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베버의 입장에서는 각종 생산 비용이 최소, 가장 적게 들어가는 지점에 공장이 위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랬더니 이걸 듣고 있던 레쉬가 뭐라고 했냐면, 비용이 아무리 적게 들어가도 그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말짱꽝 아니겠느냐. 그러니 최대 수요, 어떤 물건이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 곳에 공장을 세워야 적절한 내용 아니겠니? 라고 말한 게 레쉬예요. 근데 이걸 옆에 듣고 있던 그린헛 아이사드가 베버, 레쉬, 니들 싸우지 마. 베버, 네가 주장한 것처럼 각종 비용은 가장 적게 들어가고, 레쉬, 네가 주장하는 것처럼 물건은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 곳에 공장을 세우게 되면 비용은 최소가 되고 이유는 그 수입은 극대가 되니까 결국 수익이 최대가 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말한 게 통합이론이에요. 그래서 통합이론을 다른 말로 이윤 극대화론이다 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말이 가능합니까? 공업입지 이론은 비용 최소화론으로부터 이윤 극대화론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 1, 2, 3이 그게 주장 순서라니까요. 베버가 가장 먼저 주장할 때 최소 비용 이론 주장했잖아요. 이걸 비용 최소화론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 그 과정을 지나오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이윤 극대화론으로 발전되어 온 셈 아니냐. 이런 문장 역시 기출문제에 이미 출제가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베버의 공업입지론이 가장 자주 나오고, 어쩌다가 레쉬도 한번 물어보기는 하되 통합이론은 나오질 않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구조로는 통합이론도 알아는 둬야 되겠지만 내용은 크게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 누구 위주로 공업입지론 학습할 필요가 있을까요? 베버. 근데 베버는 지금 최소 비용 이론 그랬잖아요. 근데 베버가 말하기를 여러 가지 비용 속에는 수송비와 인건비가 있지 않느냐. 근데 인건비를 보통 노동비 또는 임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직접 이 세 가지를 고려하여 이론을 주장한 학자가 베버입니다. 그래서 베버는 수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의 3요소를 고려하여 공업입지론을 주장하였다.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요, 수송비와 노동비는 비용이니까 최소가 되는 지점을 골라야 되겠지만 직접 이익은 뭔지는 몰라도 이익자가 붙었잖아요. 그럼 이익이란 부분은 최소가 돼야 돼요? 최대가 돼야 돼요? 최대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문장 만들 수 있을까요? 베버의 주장에 따르면 수송비와 노동비는 최소가 되며 직접 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또는 기업이 입지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개론식 표현은요, 아주 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치 문학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길게 늘리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 지식은 당연히 바탕으로 깔고
어떤 표현이 나왔을 때 과연 이 표현 자체가 옳은 표현인지를 가려내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근데 실제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 의하면 또는 공업 입지론에 의하면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기업이 입지하여야 함을 주장한 이론이다. OX. X죠. 지금 제가 했으니까 그러면 X가 나와요. 현장에서 보면 수험생들 머릿속에는 뭐가 박혀 있냐면 최소 비용이론. 최소자가 머릿속에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수송비, 노동비까지는 최소가 맞잖아요. 그럼 나중에 집적 이익을 최대라고 해야 되는데 자신들도 모르게 최소라는 말이 박혀 있다 보니까 그래 베버 나왔네. 그럼 수송비, 노동비, 집적 이익 최소 최소자 나왔네. 맞네. 이래가지고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대략 좀 대충 요 정도 배우고 공부하면 되지 이런 습관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주의하시길 바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베버는 그 정도 가볍게 보시고요. 래쉬로 넘어가면 래쉬는 물건이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 곳에 공장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물건이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 라는 점에서 래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장 근처. 가급적이면 소비자가 모여있는 시장 근처에 공장 기업이 세워지게 되면 그만큼 많은 양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이 많아지지 않겠니? 라고 본 게 누구다? 래쉬예요. 근데 래쉬의 주장에서 핵심은요. 소비자 지불 가격이에요. 소비자 지불 가격의 의미를 알게 되면 래쉬 이론은 거의 90%를 먹고 들어간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래쉬의 주장에 따르면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는 가격, 즉 소비자 지불 가격 속에는 그 상품의 가격은 물론이고 그 상품을 소비지, 즉 시장까지 운반하는 데 들어가는 수송비까지 포함된 값이라고 보았어요. 오케이? 그럼 보세요. 만약 공장이 시장 근처에 세워지면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수송비가 줄어들겠죠. 그럼 수송비가 줄어드는 만큼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자체가 싸지고 값이 싸지면 그 물건의 수요량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본 게 누구다? 래쉬예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소비자 지불 가격 속에는 상품의 가격은 물론이고 수송비까지 포함된 값인 거 맞죠? 그럼 만약 기업, 즉 공장의 위치가 외곽에 입지할수록 거리가 멀어지니까 수송비가 많이 들 것이고 소비자 지불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럼 비쌀수록 그 물건은 안 팔릴 거 아닙니까? 반면에 소비지 또는 시장에 가까워질수록 거리가 짧아지고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소비자 지불 가격이 싸지면서 값이 싸지면 그 물건의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이 팔아먹을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한 게 누구다? 래쉬예요. 그래서 그 결과 래쉬의 주장을 결론을 따지면 래쉬에 의하면 공장 또는 기업은 가급적 될 수 있는 한 시장 인근에 입지함이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주장 내용이 왜 나오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 문장을 외웠다가는 한 글자만 바꿔놔도 그대로 아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래쉬는 시장 가까운 곳에 공장을 세우자는 주장을 펼쳤을까? 시장이 가까워진다는 건 거리가 가깝다는 거겠지? 그럼 수송비가 적게 드는 거. 그럼 소비자 지불 가격이 싸져서 물건이 많이 팔린다는 의미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아래 보면 도시 내부 구조 이론 해가지고 버젯의 동심원, 호이트의 선형,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그리고 베리의 유상도시 이론, 시몬스의 다차원, 그 다음에 디킨슨의 삼지대 구조론 등이 나오는데 실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그 동심원, 선형, 다핵심, 유상도시 이론까지 정도만 알고 가시면 충분히 문제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차원이나 또는 삼지대 구조론은 그런 주장이 있다라고 소개만 하는 것뿐이지 실제 시험화되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요, 제목의 순서가 주장 순서라니까요. 그럼 도시 내부 또는 도시의 성장과 관련된 이론 중에서 가장 먼저 최초로 주장된 이론이 뭘까요? 동심원 이론이에요. 그래서 보통 버제스라는 학자가 주장했는데 보통 동심원 이론을 말할 때 이런 문장을 써요. 도시 내부 또는 도시 성장과 관련된 이론 중 가장 오래된 실증적 모형, 이런 말 쓴단 말이죠. 근데 가장 오래됐다는 것은 그 자체가 가장 먼저 주장이 됐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가장 오래됐다 그 말을 나오는 순간 가장 먼저 주장된 거니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얘기하는가 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그리고 동심원 이론에서 제목을 잘 보시면 핵심이 원이에요. 원. 동심원이잖아요.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가 무슨 형태로, 원의 형태로 성장한다는 주장이란 말이죠, 이게. 근데 왜 동심이냐? 같을 동 깊을 심. 같은 폭을 갖고 있는 5개의 원의 형태로 도시가 성장 확대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동심원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또한 버제스라는 학자는요, 미국의 시카고 대학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만약 시카고를 배경으로 했다, 시카고 학파다 이런 식으로 시카고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버제스의 동심원이 답인 거예요. 오케이? 또한 도시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성장 발달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떤 이론 주장할 때 살아있는 생명체에 비유하면 무슨 태다. 그래서 생태학적 이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생태적 관점에서 또는 생태란 말만 나와도 정답은 누구 거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 수업 때 해드릴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의 한계점을 수정하고자 등장한 이론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에요. 근데 얘도 제목에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 선형할 때 선은요, 한자로 부채선입니다. 부채선. 오케이? 그래서 왜 우리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지역별 특산품 외울 때 있었죠. 전라남도 전주 합죽선. 합죽선이 뭐예요? 대나무 부채란 뜻 아니에요. 그렇죠? 죽은 대나무 죽자 선이 부채선자 아닙니까? 그래요? 강화도는 뭐예요? 화문석. 전라남도 담양은 죽새공품. 그 초등학교 졸업한 지 40년도 안 됐는데 다 기억될 거 아니고. 라고 말은 하지만 원래 기억이 잘 안 나죠. 예전에 배웠던 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뭐다? 그 전에 주장한 버제스는요, 도시가 원의 모습으로 성장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주장한 호이트는 아니다. 도시는, 근데 조심할 건 호이트도 기본 바탕은 원이에요. 호이트도 원인데 호이트가 주장하기를 교통이 발달하면 원이 변형이 돼서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부채선자를 써서 선형 이론이다 그래요. 또는 그대로 한글로 바꿔가지고 부채꼴 이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웃긴 건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선형이나 부채꼴 쓰면 금방 뽀록이 나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이 맞춰버리니까 출제자가 이 말을 어떻게 바꾸느냐? 쐐기형 이론. 쐐기. 여러분 쐐기를 박다 알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부채를 접은 모습 맞죠? 근데 이 모습이 쐐기 모습과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갑자기 3년 전에 맨날 부채꼴 선형했던 출제자가 쐐기형 하니까 쐐기는 처음 들어봐요. 다 틀린 거 아니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부채꼴이든 선형이든 쐐기라고 나오든 간에 똑같이 호이트의 이론이다 라고 보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근데 요게 차이점이 뭐냐면 왜 버제스는 원의 모습으로 성장했던 이론을 호이트가 받아들여서 원의 모습이 부채꼴 모양으로 바뀐다고 주장했냐면 그 근거는 교통의 발달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가능합니다.
버젯은 교통의 중요성을 무시한 반면 또는 인식하지 못한 반면 호이트는 교통의 발달 또는 교통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최소한 버젯 나왔는데 뭐 교통 중시했다, 곧다고 말 나오면 맞는다, 틀린다. 곧바로 X의 걔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다핵심인원 나왔는데 여러분 다핵할 때 핵은요 도시의 중심을 핵이라고 해. 핵. 근데 다핵할 때 다는 많을 따예요. 그럼 도시의 중심이 하나다, 여러 개다. 그럼 도시의 중심이 여러 개라면 상식적으로 도시 규모가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그래서 해리스와 울만이 주장했던 다핵심이론은 결국 대규모 도시 또는 현대 도시에 적합한 이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이 다핵심이론에서 주로 지문에 등장하는 건 다핵의 성립 요인이거든요. 그 다핵의 성립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종. 동종이 뭐예요? 같은 종류잖아요. 동종 또는 동질 같은 활동은 뭐다? 또는 활동 또는 산업은 한 곳에 모인다고 했기 때문에 집적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종, 이질 활동, 다른 것끼리는 흩어지기 때문에 분산한다 그랬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압축하면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은 다핵의 성립 요인으로 동종, 동질 활동 또는 산업은 집적하며 한 곳에 모이며 이종, 일질 활동은 분산한다, 흩어진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것도 저는 지금 기초니까 집적, 분산 그러죠. 실제 시험에 나올 때는 집중지향성, 분산지향성, 입지적 비양립성 별하별 말을 다 써놓습니다. 근데 요거 한번 생각해 봐요. 입지적 비양립성이라고 할 때 입지가 없다고 보고 비양립이란 말은 양립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너와 나는 양립할 수 없다는 말은 한 곳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죠. 따라서 입지적 비양립성이나 여러 곳으로 흩어져야 된다는 분산이나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아시겠죠? 근데 맨날 분산한다 이렇게만 외웠던 분들은 갑자기 비양립성이란 말 나오면 뜻만 조금만 차분하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외우지 않았던 말이 나오면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이지? 모르겠네? 아무나 찍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자, 조금만 차분하게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그 상식의 능력만 가지고도 모든 문장의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조급하니까 막 문장만을 외우려고 덤벼들어요. 그러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앞으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 있으니까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넘어오시면 53쪽에 지대론 나오죠. 근데 원래 지대의 뜻을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한 대가를 뭐라 그래요? 지대다 그래요. 여기서 잠깐. 우리 지난주 이 시간에 왜 수요 공급 배울 때 문장 속에 기간이란 말 나오면 무슨 양? 수요 공급의 의미 배우면서 문장 속에 기간 나오면 무슨 양, 시점자 나오면 무슨 양 했던 거 기억나요? 유량이 유량. 기간자 나오면 유량이고 시점이란 말이 나오면 절량 개념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얘 지금 기간 나왔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한 대가가 지대잖아요. 그럼 기간자 나왔죠? 그럼 지대는 유량 개념이다, 절량 개념이다. 유량 개념이다. 근데 그에 비해서 여러분 지가, 지가라고 하는 건 땅값, 다르게 말하면 토지 가치잖아요. 근데 지가는요 일정 시점에서의 토지가 갖고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지가는 시점 개념이거든요. 그럼 시점자 나왔으니까 지가는 무슨 양? 절량. 그래서 합하면 지대는 유량 개념이며 지가는 절량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땅값 자체가 비싸면 비싼 땅을 이용하는 대가도 비싸지 않을까요? 맞아요. 땅값 자체가 비싸면 비싼 땅을 이용하는 대가도 비싸겠죠. 그럼 지가가 높으면 지대도 높겠죠. 그럼 지대와 지가는 비례 반비례,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그 3번에 보면 지대론의 구분이 나오는데 차액지대, 절대지대, 입찰지대 또는 입지지대는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 세 가지 내용이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대론 파트 중에서는. 물론 나중에 기본서를 받아보시면 이 주장 내용 이외에도 다른 주장이 많이 수록되어 있지만 정하다가 안 된다라고 본다면 이 세 가지만 익혀놔도 점수를 얻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요. 일단 차액지대설이 있거든요. 근데 차액지대설은요. 내용 보시기 전에 제목을 잘 봐요. 차액의 뜻이 뭐예요? 남는다의 의미겠지만 어떤 금액과 다른 금액의 차이가 차액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내용은 지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목만 놓고 해석해 본다면 어떤 금액과 다른 금액의 차액이 곧 지대가 된다는 주장 아닌가, 이런 예측은 가능할 수 있지 않냐는 말이죠. 오케이? 근데 차액지대설을 주장한 학자는 리카도예요. 리카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리카도는요, 토지마다 비옥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옥도의 차이 때문에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 결과 수확액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한 게 리카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 학생들도 똑같이 수업을 들어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으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공부 잘하는 학생은 우등생, 그렇지 못한 학생은 열등생이란 말을 쓰고 있죠. 맞아요? 근데 그와 똑같이 토지도 비옥도에 따라서 비옥도가 높은 땅이 있다면 비옥도가 낮은 땅이 있다고 본 거죠. 이때 비옥도가 높은 땅,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기름진 땅, 이 기름진 땅을 우둥지라고 말하고 상대적으로 비옥도가 떨어지는 땅, 기름지지 못한 땅을 열등지라고 말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등지와 열등지는 분명히 비옥도가 다르잖아요. 그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같은 땅도 그 비옥도에 따라서 똑같은 노동력, 똑같은 자본을 투입하더라도 어떤 땅은 쌀이 10가마가 생산되는데 어떤 땅은 쌀이 5가마 밖에는 생산이 안 되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우등지에서 예컨대 우등지에서 쌀 10가마가 생산되고 열등지에서 쌀이 5가마만 생산이 된다면 비옥도의 차이 때문에 수확량의 차이가 발생하죠. 10가마, 5가마. 오케이? 그러면 만약 생산자가 쌀 한 가마당 10원씩을 받고 시장에 내다 판다면 10가마를 생산하는 우등지의 수확액은 100원이죠. 10가마 곱하기 가마당 10원이면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잖아요. 이거 계산해야 돼요? 아니겠죠? 예. 그런데 같은 10원씩 내다 팔아도 열등지 경우는 수확량이 5가마밖에 없으니까 다 팔아봤자 50원밖에 없겠죠. 오케이? 이걸 안 쓰는 건 기본 때 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벌써부터 쓰다 보면 관절염 생겨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우등지의 수확액은 100원인데 열등지의 수확액은 50원이잖아요. 그럼 100원과 50원의 차액이 얼마예요? 50원이죠. 그 50원의 그 차액이 보다 비옥도가 높은 토지의 사용 대가가 된다는 점에서 차액지대설 이렇게 말해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압축해 봅니다.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토지의 비옥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등지의 수확액과 열등지의 수확액의 차액이 보다 비옥도가 높은 우등지의 사용 대가가 되므로 차액지대설이라 한다. 맞아요? 그리고 실제 문제는 간단히 나오기 때문에 비옥도 나오는 순간 저 같으면 다른 말 보지도 않아요. 어딨어? 차액지대. 그래서 답을 찍는다니까. 너무 간단하게 나와요, 문제는. 근데 여러분은 어떤 그 생각들을 갖고 계시냐면 너무 간단하게 나오면 간단히 풀면 되지 이렇게 간단할 수 없을 거야. 뭔가 함정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괜히 다른 걸 막 저기다 막 찍어낸다니까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뭔가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문제를 보실 때는 자신감을 갖고 내가 처음에 찔는 게 답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예전부터 신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찍는 게 답이에요. 고쳐서 답되는 건 못 봤어요, 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처음에 찍는 게 답이에요. 자, 그래서 그게 차액지대설이고, 그 다음에 거기 미음번에 보면 수학 체감 법칙 나오죠? 그거 밑줄 그으세요. 문제가 어떤 줄 알아요? 3년 전 문제. 3년 전에 그 네모칸 박스에 놓고 뭐 나오느냐? 첫 번째,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음을 전제함. 두 번째,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전제함. 세 번째, 어쩌고 저쩌고 써놨어요. 그럼 답은? 아니, 차액지대. 아니, 그거 봐요. 그 문제가 뭐냐면 무슨 내용 갖고 물어본 것도 아니고 비옥도, 수학 체감 써놓고 이게 무슨 이론이냐 물어봤잖아요. 그럼 내용 몰라도 몇 가지 단순하게 암기만 해놔도 답을 맞춘 수준 아닙니까? 그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 놓고 절대지대론 마르크스. 마르크스와 조금 전에 보셨던 리카도의 주장은 정반대인데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고 왜 절대지대라고 하느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마르크스 그러면 무슨 주의가 떠올립니까? 공산주의. 공산주의. 요새 뭐 사회주의라고 배웁니까? 예. 원래 사회주의가 맞는데 우리 때는 공산주의라고 배웠어요. 근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뭐라 그래요? 빨갱이 그러죠. 무슨 말만 하면 빨갱이입니다.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일단은 얘를 공산주의라고 보면은 마르크스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토지의 비옥도가 높든 낮든 간에 어떤 땅이 특정 개인의 소유면 남의 땅이면 그 남의 땅을 이용하려면 대가는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 게 누구다? 마르크스예요. 그래서 토지 비옥도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에는 사용 대가가 발생한다. 그래서 절대로 모든 토지는 지대가 있다라고 본 게 누구다? 마르크스. 절대지대설.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토지의 소유 자체로 인하여 토지 소유 자체로 인하여 지대가 발생한다고 보았던 이론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마르크스 입장에선 토지의 비옥도가 높든 낮든 관계없이 남의 소유의 땅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지불해 줘야만 되지 않니? 라고 본 게 마르크스다. 절대지대설. 자, 그러면서 튀넨이 주장했던 입지지대설이 나와 있는데요. 그 튀넨이라는 학자는요. 근데 제목을 한번 잘 봐요. 우리가 어디에 입지해 있다는 말은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말과 같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튀넨의 이론을 위치지대설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오죽 위치를 강조하고 중시했으면 제목에 위치자가 붙었을까? 오케이? 그러니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뭔지는 몰라도 튀넨이라는 사람은 위치를 무척 아주 중시한 사람이겠구나. 예측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래서 앞서 주장했던 리카르도의 주장과 비교했을 때 주로 이렇게 말이 나와요. 우리 앞에서 뭐 했어요? 리카르도는 비옥도 중시했다 그랬죠. 근데 지금 튀넨은 위치 중시했다 그랬죠. 이걸 묶어가지고 예쁘게 포장하면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요. 튀넨의 입지지대로는 리카르도가 주장했던 비옥도 이외에 위치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론으로서 현대적인 입지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이론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결국은 이거 다 빼고 어떤 거 비교한 겁니까? 리카르도는 비옥도 강조했는데 튀넨은 비옥도는 물론이고 위치의 중요성까지 함께 고려하지 않았느냐. 그런 관점에서 위치 중시했다, 위치지대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 튀넨의 이론은요, 지대 공식만 알면 게임 아웃되는 이론입니다. 튀넨이 주장하기를 토지의 사용 대가인 지대는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빼고 남은 값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일단 이 공식을 외우시기 전에 구조를 한번 보세요. 지금 생산비와 수송비는 빼는 값인 거 맞죠? 그럼 빼는 값이 많아질수록 남는 값은 작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지금 지대와 생산비, 지대와 수송비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그럼 반대 방향으로 바뀔 때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들면 이렇게 말해요. 튀넨의 입지 이론에 의하면 지대와 생산비,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꿀 뿐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요, 만약에 이 매상구와 생산비가 일정하다. 여기서 일정하다는 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예컨대 매상구는 100원이고 생산비는 30원으로 고정이 되어서 변화가 없다는 경우에 일정하다는 말 써요. 일정하다. 그러면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수송비밖에 없잖아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튀넨의 입지 이론에 의하면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변화가 없는 경우에 지대는 수송비에 의해 좌우된다. 맞잖아요. 공식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고. 이걸 다 외운다고 다들. 그리고 그 공식 물어보면 공식은 또 기억이 안 난다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이 뭔지를 모르고 주변부만 외워버리니까 단어만 바꿔도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자, 그럼 수송비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된다, 좌우된다는 의미는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렇다면 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수송비라고 하는 건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그럼 반대로 거리가 가까울수록 수송비가 줄어들겠죠. 적게 들겠죠. 오케이? 그럼 만약에 지금 이게 전부 농업지대거든요. 만약 농업 입지점이 농사를 짓는 위치가 외곽으로 간다. 그 외곽으로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럼 거리가 멀어지면 수송비가 그만큼 늘어나겠죠. 많아지겠죠. 그럼 이 공식상 수송비가 늘어난다는 건 빼는 값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지대값은 내려간다, 하락한다 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중심에 가깝다, 시장에 가까워진다. 그럼 거리가 가깝죠. 그럼 수송비가 적게 들겠죠. 그럼 빼는 값이 작아지면 남는 값이 커지겠죠. 그러면 시험이 나올 때는 이런 것들은 생략하는 거예요. 생략하고 결론만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튀넨의 입지 이론에 의하면 또는 지대론에 따르면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는 하락하며 또는 낮아지며 중심 또는 도심에 인접할수록 지대는 상승한다고 보았다. 맞습니까? 그렇게 말할 뿐인 거라니까. 이게 별거 아니라니까 이게. 근데 사실 튀넨이고 나발이고 몰라도 우리 같아도 상식적으로 외곽하면 땅값 싸지고 중심 오면 땅값 비싸죠. 땅값이 싸지면 사용 대가도 낮아질 것이요. 땅값이 비싸면 사용하는 대가도 비싸질 거 아닙니까? 그럼 튀넨의 주장 내용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인데 그 당시에는 파격이었다. 처음 주장한 거니까. 이해 가시겠어요? 근데 여기에 나중에 기본 시만 들어가면 집약도 해가지고 집약농업, 조박농업 별거 다 들어가요. 그리고 기울게 해가지고 그래프 다 그리고 그걸 기초부터 하면 대규모 환불 사태 발생해요. 그래서 안 해요. 자, 그리고 뒷장을 넘겨보면 경제지대론 나오는데, 자, 결론 말씀입니다. 경제지대론 거의 안 나옵니다. 30년 가깝게 한 번 나왔나 그래요. 그런데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본 수업 들어가서 시간이 좀 남을 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오케이? 그러나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입찰지대. 그렇습니다. 요건 잘 나와요. 요건 입찰지대는. 근데 입찰지대 옆에 가로 속에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지대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입찰지대란 말의 뜻 자체가 뭐냐면 토지 이용 주체.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땅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토지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지불 용의가 있는 최대한의 값을 뭐라 그래요? 입찰지대라 그래요. 입찰지대. 그러니까 입지주체 또는 토지 이용 주체가 지불 의사가 있는 최대한의 값을 입찰지대라고 말합니다. 없어요? 거기 봐요. 토지 이용 주체가 토지에 대해 최대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으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봐봐요. 이걸 우리말로 하면 내 입장에서 지불 의사가 있는 최대 값이 뭐다? 입찰지대. 최대 값이니까 남는 떡고물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초과 이윤이 0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근데 입찰지대 곡선 해놓고 원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지만 지금 그래프를 그렸다가는 많이 힘들어지는 관계로 그냥 말로 각각의 입찰지대를 연결한 곡선을 입찰지대 곡선이라 한다라고 말로만 써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거기 3번에 보면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단위당 한개 교통비를 이용주체별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값이다. 오, 뭔가 있어 보이죠? 어려워 보이죠? 좀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나중에 공식 갖고 대입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역시 나중에 그래프와 더불어 함께 설명을 드린다면 금방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4번에 토페카 연구, 즉 지가 구배 나오는데 혹시 저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경사가 급할 때 고바위란 말 안 써요? 고바위, 그죠? 고바위, 경사가 급하다. 그게 일본식 표현이에요. 그게 일본의 발음이 안 좋아서 고바위, 그게 원래는 구배야, 구배. 아시겠어요? 고바위가 뭐다? 구배, 지가 구배. 그럼 지가 구배란 말은 고바위, 경사가 급하다는 거예요. 그럼 땅값이 지가가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급격히 하락하기 때문에 지가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라지겠죠? 이런 현상을 지가 구배 현상 그래요. 근데 원래 뜻은 뭐라고요? 땅값, 지가가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지가 구배. 그런데 이것은요, 토페카라는 미국의 작은 도시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페카 연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토페카라는 작은 도시의 지가구를 연구해 보았더니 이러더래요. 이게 땅값인데 얘가 도심이고 외곽 아니겠습니까? 그럼 땅값이 도심에서 외곽감에 따라서 아주 급격한 하락의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가파르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고바위, 구배자를 붙여서 지가 구배 현상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이 토페카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이 뭐냐면 소도시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규모가 큰 대도시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이 토페카 연구의 문제점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 넘어오시면 2번 내용 해가지고 지가는 중심지가 가장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그래서 지가 구조가 급경사를 이룬다. 이게 내용 아닙니까? 근데 지가 구조 자체가 경사가 급하니까 구배자를 붙이기 때문에 지가 구배 현상. 그러니까 그 제목만 제대로 알아들어도 내용이 다 예측이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3번에 문제 뭐라 써 있어요? 대도시는 적용하기 어렵다. 왜? 이건 토페카는 소규모 도시니까.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 소도시 지가구조 맞죠? 근데 여러분 규모가 큰 대도시도 역시 도심에서 외곽 갈수록 땅값이 떨어진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다핵한 걸 배웠지만 규모가 큰 도시는요. 핵이 하나다 여러 개다. 여러 개죠. 또 이런 말 들어봤죠. 도심이 있는데 도심이 있으면 도심의 역할을 분담하는 부도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럼 어때요? 땅값이 일률적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도심에서 내려가다가 부도심에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Understand? 그러면 소도시와 대도시의 지가 구조를 비교해 보았을 때 소도시, 대도시 중에서 지가 구조가 단순한 쪽은 어느 도시예요? 소도시. 이게 소도시고 얘가 대도시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소도시의 지가 구조가 대도시의 지가 구조보단 단순하죠. 오케이? 더불어 지가 곡선의 기울기를 따지면 소도시는 지가 곡선 기울기가 가파른 반면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도시 규모에 따라서 지가 구조라든지 지가 곡선의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소도시를 대상으로 연구한 토페카 연구의 결과를 일률적으로 대도시에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모습이요 마치 물결이 굽이치는 모습 같지 않아요? 그래서 물결 굽이 현상 그래요. 근데 물론 그런 말이 모의고사 때는 가끔 나오는데 기출문제에서는 물결 굽이란 말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만 모의고사를 치더라도 물결 굽이란 말 나오면 일단 대도시지 절대로 소도시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론을 가볍게 맞춰봤고요. 이제 58쪽의 부동산 문제 부분부터는 부동산 정책론이죠. 이 정책론 부분은 다음 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요, 한 마디만 드리고 끝낼게요. 원래 세 번째 파트, 시장론 파트가 할 건 되게 많아요. 할 건 되게 많은데 문제는 별로 나오지도 않으면서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고 지저분한 느낌이 좀 강한 파트가 제3편 시장론인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